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수출주입니다. 최근에 국내 수출이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다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출주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오늘 마켓서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국내 시장 알아보기 전에 글로벌 시장 먼저 흐름을 보고 국내 시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자, 전일 미국 시장 보자라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쪽 리스크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1.5%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상태 보자라면 월요일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하락을 전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 증시가. 하지만 반발 매수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번 27일부터 시작하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매입 대상 명단에 애플과 암젠을 포함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과 암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영향으로 기술주 및 바이오주가 지수 상승을 조금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적인 발언, 즉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지금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면 물가 상승과 관련된 더 많은 경제 지표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충분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금리 인상 단행한다라면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최근에 어떤 발언이 나왔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발언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자라면 균형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9월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런 식의 노이즈,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한 9월 21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과 암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중앙은행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애플이 한 2%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암젠 같은 경우가 3.3% 정도의 견조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의 강세로 인한 기술주가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알파벳이 한 1.3%, 자, 페이스북이 한 1.25%, MS가 1.4%, 아마존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기술 대형주가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보여줬죠. 또한 암젠의 강세로 인해서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거의 2.2%가량.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제약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2%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M&A 관련해서 모멘텀 나와주면서 주가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호라이즌 파르마 같은 경우는 자, 랩터 파마슈컬스를 한 인수합병한다는데 모멘텀이 들어와주면서 거의 5%가량, 9%가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지만 그 하락폭을 다시 만회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미증시가. 자, 그러면서 뭐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퀄컴이 한 2.8%, 마이크론, 인텔 같은 경우 전부 다 2%의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2%,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도 내려가면서 정유주 내려갔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이 보이면서 걱정됐지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반도체주의 하락을 조금 우려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죠?
어제 반도체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반도체 반발 매수가 조금 의미 있는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한 2.3%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그러면서 HP, 삼성전자가 프린트 사업부를 10억 5천만 달러에 매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주면서 3.9%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증시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자라면 원자재주가 부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다 1%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우선 어제 원자재 관련 주가 하락이 앵글로 아메리칸이 한 3%,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도 2%가량의 하틀이 나와주면서 자, 원자재주가 국제 유가의 하락을 조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은행주 같은 경우도 같이 내려갔는데, 자, 도이치방크가 한 2.5% 내려갔고요. 자, 로이즈 뱅킹그룹 같은 경우도 거의 3.9%가량 하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자재 관련주와 금융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럽은 힘을 아직까지는 조금 못 쓰는 모습, 그러면서 1.5%가량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는데 저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같이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자,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2017년 공급 전망치를 상향을 했어요. 공급 과잉이 하루 76만 배럴이나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반면 저유가 추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8월 생산량이 7월 생산 대비 하루에 23,000배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증시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근에 어제 모습 보자라면 어떤가요? 저점을 좀 깨는 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마켓서치 시간에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자, 이런 패턴이 조금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드렸죠. 저점을 한번 붕괴한 이후에는 양봉이 한번 나와서 올라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금요일 날 2%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락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어제 하락을 조금 되돌리는 의미 있는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급등락 반복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관련된 모멘텀은 악재는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시장 장세는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유가 포인트 보자라면 역시 급등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최근에 보면 배럴당 40만 7불에서 하단으로는 45불까지 내려가면서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반복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계속 오펙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는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주가 내려온다라면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바로 이어서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좀 보자라면 오늘 한 0.6% 정도의 견조한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포인트가량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흐름 보자라면 어제 미증시의 상승을 국내 증시 또한 같이 좀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어떤 수급 주체가 조금 가져가고 있나 판단해보자라면,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1,000억가량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기관이 2천억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특징 살펴보자라면 선물 포지션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한 250포인트 밑으로 설정이 되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주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차트를 보자라면 하방으로 조금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선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로 한 번 더 들어가서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조금 보자라면 현재의 흐름을 조금 보면 갭으로 올려서 지금 견조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갭 올린 이후에 추가 상승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지만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건 2,000포인트의 복귀입니다. 어제 종가가 1992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2000포인트 복귀 여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갭을 좀 띄우면서 올라간 흐름은 장 초반이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종합지가 지수는 알아봤고요. 코스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량의 견조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6포인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주가 모습 보자라면 어제, 자, 일봉상으로는 저점을 살짝 붕괴가 나왔죠? 전일 만들었던, 자, 8월 31일 날 만들었던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였는데, 이 라인 붕괴되면서 조금 급락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가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분봉 상태로 보자라면, 역시나 갭을 만들면서 올려줬고요. 자, 그러면서 유효하게 현재 저점 지지 받아주면서 횡보해주는 패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역시나 거래소랑 코스닥 전부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이 오늘 매도가 들어와 주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점은 현재는 저는 나쁜 패턴은 아니다.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 모습 보자라면, 자, 제가 일봉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어떤가요? 저점에 이렇게 멈춰 있는 자리죠. 자, 고점으로 보자라면 상단 부분 710포인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만한 종목, 매출이 나와주는 종목은 지금 자리는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조금 위기라고 느낄 때, 안 좋다라고 느낄 때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큰 리스크가 없다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 분할 매수 대응하는 전략,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주 쪽에서 지진이 좀 일어났죠. 오늘 지금 피해 상황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진 관련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혜주가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수혜주가 있고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조금 나와줘요. 삼형엠텍이 대표적으로 특징주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삼형엠텍입니다. 자, 삼형엠텍의 차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삼형엠텍. 자, 삼형엠텍 차트 모습 보자라면 오늘 지금 역시나 상승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자, 갭 띄어서 21%가량에 올려주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차트 보자라면 어떤 모습이죠? 자, 매집형 패턴,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이죠. 거래량 동반해서 올려주고요. 그 이후에 두 달 정도 매집했다가 올려주고, 자, 매집했다가 이번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역시나 올려주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오늘 지진 관련 이슈가 들어와주면서 급등주 전부 다 지진 관련 모멘텀 들어가는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자, 이 종목 지금 신규 진입하기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봉 보자라면 충분히 갭 띄어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차익 실현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주가가 고점까지는 한 4,900원, 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자리 확인하시고 지금 자리는 차익 실현 가능한 자리다. 자, 만약에 눌려준다라면 4,100원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KT 서브마린 한번 보겠습니다. 자,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지진 복구에 필요한 자, 광 케이블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오늘 어떻게 움직였나요? 3.7%가 상승돼서 올라갔다가 음봉 만들면서 상승을 반납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종목의 흐름 보자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길게 보면 고점 저점을 좀 만들어주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 저점 만들어주죠. 전일에 만들었던 고점이 언제였냐면, 자, 2014년 4월 달에 만들었던 이 고점 부근이에요. 이 부근을 3번 정도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모멘텀으로는 이 부근 돌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차트 모습 상태는 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형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봉 상태로 보면 이 종목 어떻죠? 갭으로 올라갔다가 전부 다 상승을 반납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지금 지진 관련 종목 같은 경우도 삼형엠텍 쪽으로 돈이 몰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장주는 삼형엠텍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거래량 동반한 음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진규 진입할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진입할 포인트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니슨까지 한번 볼게요. 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유니슨 하이테크가 내진 설계 사업을 진행을 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내진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지진 관련 우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진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경주 관련 지진이 좀 나와주면서 그쪽 사업군이 한번 모멘텀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유니슨 지금 8%가량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똑같죠? 장 초반에 갭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전부 다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형엠텍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도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저점 이렇게 올리다가 이 자리에서 붕괴 나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포메탈까지 한번 보죠. 자, 포메탈 어떻죠?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내진 설계된 원자력 부품을 설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지진 관련해서는 역시 모멘텀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 차트 패턴 보자라면 완전히 만들어진 패턴이죠. 지금 이 자리는 고점 올려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점을 확실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올려주는 패턴. 저는 벽돌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단에 벽돌 쌓아놓고 올려준 다음에 상단으로 세게 쳐서 올리는 패턴인데, 고점,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주가가 한번 9월 8일날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갔고요. 오늘 관련, 지진 관련해서 자, 모멘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갭 뛰었다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기존 주주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을 이렇게 맞아주면서 올라갑니다. 항상 고점에 잡기보다는 최대한 저점 부근에 진입하는 전략. 이 종목도 진입하실 분들은 매수 타점을 5일선 눌림목 자리로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제가 특징주 한번 살펴봤어요. 지진 관련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 삼형햄텍 쪽으로 돈이 조금 몰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개별 종목 모멘텀이 들어와주는 종목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지진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한 눌려주는 자리에서 신규 진입하시고요. 최근에 대선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쪽 자금 같은 경우도 지진 관련 모멘텀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군이 움직이거나 혹은 단기 모멘텀이 들어와주는 종목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실적이 어떤 종목이 움직이죠?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출주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수 관련해서는 그렇게 매출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지만, 수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찾아본다라면 분명히 매출이 올라갈 만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 수출이 향후에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수익 나는 비법이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내가 어떻죠? 대표적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한 국가입니다.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수출 기반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 나와주고 있냐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20개월 동안 우리가 수출 적자를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수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수출 속도가 어떻게 되죠?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수출의 그런 증가세가 굉장히 올라가기보다는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천천히 내려가주는 모습 보이는데 드디어 이번 달에 어떻게 됐나요?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수출 속도를 조금 나타내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출은 어떻게 보면 매년 흑자인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매년 보였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의미 있는 플러스 전환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차트가 2010년도부터 거의 한 6년 동안의 수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죠?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 원화 기준 수출도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주의 있게 볼 것은 2015년과 16년입니다. 어떻죠? 하단 부분에 최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최근에 한국 수출 관련해서는 플러스로 많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수출의 개선 속도가 이제는 조금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왜 2010년도부터 한 5년까지는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결정적으로는 저는 중국 쪽 관련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후반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모습 같은 경우는 원자재주가 많이 내려가면서 수출 관련주가 전체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는 역시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수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의 수출 같은 경우 역시나 환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 어땠나요?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원달러가
원화가 굉장히 강세로 지속이 됐죠. 최근에는 1,100원까지 한번 돌파를 하면서 자, 원화가 너무 강세기 때문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혹은 기존의 수출주들한테는 악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1,100원 사이에서는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8월에 우리가 했던 수출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경쟁력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중국 제조업 경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중국 제조업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 어떻죠? 저점 대비 배럴당 40불대 이상, 45불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모습, 유가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가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자라면 국내 수출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8월에 중국 제조업 PMI 지수는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중국 PMI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켓서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추세를 본다라면 중국 제조업 경기는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중국 지금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죠? 지금 12년부터 15년까지는 제조업 PMI 지수가 특히 14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굉장히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근에 2016년 들어서는 반등해주고 있는데 자, 중국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건 어떻게 보면 PMI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예전에 황금기라고 하죠. 한 08년부터 한 2012년까지는 GDP 상승률이 8% 이상 거의 10%까지 올라가면서 글로벌 경기를 굉장히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요. 미국이라든가 중국 지수 같은 경우 전부 다 폭등을 했던 그런 기폭제가 됐었는데 그렇던 중국 경기가 이제 세계 최대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어떻게 변하죠? 서비스업 국가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진출했던 공장들이 한국이 들어가거나 혹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가 상승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던 거죠. 최근 국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유턴해서 국내 들어와주는 제조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모습 보자라면 당연히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가 많이 내려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PMI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추후에 과연 그렇다면 국내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의 PMI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이 PMI 지수가 제조업 관련 PMI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국내 경기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는, 호조로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자, 제가 다음 차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자라면 이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모멘텀을 가져가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죠? 자, 여름 같은 경우는 PMI 지수가 조금 하락으로 내려갔다가 제조업이 언제 호황기로 좀 올라서냐면 바로 9월과 10월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결국에는 중추절을 맞이해서도 역시 제조업 관련해서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 9월, 10월 3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내 수출의 최대 시장이 중국 같은 경우는 비중이 몇 퍼센트 우리가 들어가고 있냐면 거의 24.4%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이죠.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 0.7% 정도의 상관관계를 중국 수출과 한번 연관을 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거의 70%의 확률로 한국계에 있는 수출 비중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유가 상승 같은 경우도 역시나 중국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제조업 수출 관련해서는 자, 같이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과 중국 수출의 증가율 추이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관관계가 거의 한 0.7% 정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자라면 중국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되죠? 예전의 차트부터 보자라면 지금 이 차트 표가 하단에 보면은 이게 2007년도부터 현재 거의 한 10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출 증가율을 보자라면 굉장히 거의 똑같이 움직여주는 게 보입니다. 최근의 흐름 보자라면 중국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국 같은 경우도 향후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큰 그림을 이렇게 보자라면 작게는 뭐 잔파동을 만들어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국내 경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리스크 요인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드죠. 사드 관련해서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중국에 수출하는 어떤 기업이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자라면 사드 관련 경제적 긴장감, 정치적인 긴장감은 고조가 되고 있지만 수출 관련해서는 크게 악재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북미라던가 중국 쪽에 지금 점점점 파일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가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물량 기준으로 보자라면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20개월 연속 좀 감소가 나와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관련 하락이 조금 수출 품목에서는 악재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철강 가격이 어떤가요?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바닥권에서 슬슬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철강을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브라질이라던가 남미 쪽 국가 경제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브라질에 수출하는 자동차라든가 혹은 남미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남미 쪽 경제 살아난다라면 호재로 조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한번 다음 차트 모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대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이죠? 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최근에 2015년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자, 저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주는 자,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2016년 같은 경우는 1월에 저점을 찍어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같이 올라가는 모습. 최근 같은 경우는 3월달 같은 경우 좀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저는 이 차트 모습 보자라면 현대차 주가 모습이라든가 혹은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의 주가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입과 수출을 보자라면 기업의 주가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의 수입 물량지수 그리고 수출 물량지수를 보자라면 다시 한번 국내 경기가 혹은 수출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반등하는 걸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7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지금 8월 30일 날 발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올해 1월, 2월 같은 경우, 3월 같은 경우도 수출 관련해서는 생각보다는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멘텀이 나왔냐? 1월 달에 악재가 어떤 게 나왔죠? 중국 PMI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중국 지수가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수출 관련해서도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올해 2016년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지만 재정 지출이 조금 증가하고 양적 완화를 조금 통해서 중국 경기가 많이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7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부진은 좀 자동차 영향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동차 같은 경우 최근에 개별 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승용차 판매가 전월 대비 한 마이너스 한 26% 정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승용차 판매 같은 경우 사실 개별 서비스 인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크게 자동차 관련 주가에서는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영향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종목군들이 굉장히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찾아보면 반도체와 IT 종목군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라던가 SK하이닉스 혹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흐름 보자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역시나 수출 관련해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조업 경기를 주도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모습 보이냐면 반도체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올해만 하더라도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중국이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면 한국 같은 경우 어떻죠? 반도체 설비를 조금 판매하는 회사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수혜를 분명히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 관련해서도 수출 모멘텀이 들어와줘서 반도체 관련 제조업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건설 경기 또한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건설주 관련해서 차트 한번 볼 텐데 GS 건설이라든가 최근에 조금 내려왔던 건설주 같은 경우도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는 돌아서는 모습 최근에 건설주가 저점 대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보신다라면 올 하반기까지는 건설주를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최근에 건설주 종목 같은 경우도 저점을 많이 찍어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보신다라면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3분기 좀 예상을 해보자라면 IT 업종만 반등한다는 점은 좀 부담으로 좀 느껴집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반도체 업종군이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받은다라면 가장 큰 종목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IT만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이라던가 철강업종이 살아나는 모습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 어떤 흐름이 주가로 좀 보자라면 자동차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라든가 혹은 뭐 자동차 설비업체 만도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가 바닥권의 수출이 조금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라면 수출주 전반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워낙에 지금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드라든가 GM이 점유율이 점점 더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점유율 하락을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많이 올라갈까요? 일본의 업체들보다는 환율 내 이란 수혜로 인해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은 북미라든가 남미 쪽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도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의 수출 포인트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러시아 쪽만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나 준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7월 산업 생산 동향과 8월의 심리지수를 종합을 해보자라면 현재는 조금 견조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자라면 현재 모습 보면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워낙에 지금 차트가 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투자 쪽부터 보자라면 어떻죠? 하단 부분에 있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흐름 보자라면 2016년부터 볼게요. 하단에 보자라면 건설 경기가 좀 바닥권에 있지만 자 14에서 20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는 조금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자 조금 올라가서 보자라면 설비 투자 섹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와서는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쪽에서는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전년 대비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특징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역시나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최근 흐름을 보자라면 수출 관련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 자, 건설 설비 투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보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이 보여져요. 자, 전산업이나 관공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0.4까지 조금 힘이 없던 모습 보였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이냐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원자재 관련 이야기 해드렸죠. 원자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관공업이라던가 혹은 원자재 관련 기업들 또한 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런 특징을 조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자라면 국내 경기가 국내 수출 관련해서 종목들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왔던 굉장히 천천히 감소하고 있던 수출의 흐름이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전부 다 저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준비해도 될 만한 종목들에는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는 철강업체들,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자동차 관련 업종들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업종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보자라면 원자재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원자재 관련해서도 이제는 저점을 찍어주고 철강 가격이라든가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 보자라면 남미 쪽 업체들과 러시아 업체들 같은 경우도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남미 국가, 러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그쪽의 수출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수출 경기는 3분기까지는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경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0.7 정도로 가져갑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그런 점으로 보자라면 중국이 지금 서비스업과 PMI가 동시에 살아나죠. 최근에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업체들, 화장품 업체라던가 혹은 핸드폰 업체들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기는 단순하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자라면 역시나 중국 경기의 상승을 등에 업고 국내 수출주 또한 호재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군이 좀 올라갈지 제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201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주 대비 증가율로 좀 표현을 한 차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업종군이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 있죠? 자, 화학이랑 그 다음에 철강, 기계 조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자, 이 어떤 대표적인 업종들인가요? 전부 다 수출주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업종군들은 바로 수출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자, 그에 반해 뭐 내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험이라든가 증권, 은행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멈춰있는 모습을 보인 거죠. 자, 화학부터 조금 보자라면, 뭐 화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유가, 원유가 지금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와주는 자,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철강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철강도 이렇게 업종별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련 수출 기업들, 현대제철, 포스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분명히 2016년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한번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보여져요. 현대제철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저점 대비 올라온 모습이 없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30-40% 올라왔지만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저점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주처럼 같이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이 철강 섹션을 통해서 한번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는데 밥캣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저점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기계업종군의 매출 포인트가 점점 살아나주고 있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밥캣 IPO라는 호재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올랐던 주가가 고점에 멈춰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점 보자라면 기계업종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나와주면서 주가 또한 레벨업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한번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최근에 악재가 좀 나오죠. 한진 관련해서 조선업종은 악재가 나와주지만 그 악재를 통해서 이제는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면서 페노션이라던가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뭐 급등주처럼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개별 종목군으로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늘려주는 자리, 최근에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늘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노션이라던가 주가 늘려주는 자리에 중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짧게 보시면서 단기 수익 노려보기에는 좀 적절한 자리가 아닌가. 하반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수혜성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도 나눠지게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폰 7 같은 경우도 어떻죠? 자,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가 2배 정도로 증가합니다. 당연히 핸드폰 성능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는 반도체 요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아이폰 7은 저는 시작이다라고 봐요. 화이라던가 혹은 뭐 샤오미 같은 중국의 중저가 핸드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런 수요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진입하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조정을 받쳐주고 나서 시간 조정을 받고 나서 횡보해 준다라면 그때 한번 진입해 본다라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군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죠. 가장 매출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조선이랑 디스플레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이 들어왔죠? LCD에서 OLED로 자연스럽게 크게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삼성 노트 7이라든가 삼성 7 핸드폰을 좀 보면서 보면 LCD에서 전부 다 OLED, 아이폰 7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로 전환이 되면서 국내 OLED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역시 주가가 저점권에서 급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가 내려가면서 기술적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의 조정을 노려서 저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나와줄 때, 올라갈 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은 눌려주는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출 관련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올라갈 만한 업종군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접근하면 수익이 나올지 김경남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수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3분기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 찾아본다라면 역시나 눌려있는 종목, 그러니까 매출이 향후 증가하겠지만 주가는 멈춰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좀 설명해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완성차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내수를 조금 시장을 뺏기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점을 다 반영하더라도 주가가 지금은 너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조금씩 감소하지만 그에 반해 북미라던가 러시아, 남미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요. 중국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제네시스라던가 뭐 지금 중형차 이상의 브랜드를 좀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종속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할부금융, 리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금융사업도 지금 완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철도사업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자회사들이 지금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자라면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현대차가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북미라던가 유럽,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매년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디자인도 좋고요.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북미 같은 경우는 특히 공격적인 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자라면 현재 뭐 지금 중부지방이라던가 서부지방 쪽에 현대차 판매가 증가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할부금융 부분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비의 성장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 보자라면 매출 규모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차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하단에 조금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볼게요. 주가가 바로 이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14년 고점을 한 22만원, 23만원 찍어주고 나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은 어떻죠? 주가가 저점을 좀 찍어주고 나서 2015년 7월 저점 찍어주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저점이 붕괴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견조하게 저점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저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퍼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고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15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 내용을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배당을 2.8% 정도가 줍니다.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당을 주는 업체다. 고배당주 섹션에 3%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매출 증가 보자라면 자, 지금 꾸준하게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조 2천억까지 꾸준하게 나와주는 모습.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6조 7천억까지 나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주가 모습은 어떻죠? 오히려 감소해주고 있는 모습을 작년 대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감소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올라가면 이렇게 주가가 최소한 15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현대글로비스라던가 현대모비스의 움직임 보자라면 자, 전부 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최근에 이렇게 한 1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가지다가 9월달 초에 고점 돌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저점 대비 어떻죠? 주가 내려왔다가 9월달 들어서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출발은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런 움직임들을 본다라면, 자동차 관련주의 움직임 보자라면 지금이 고점 돌파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식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보자라면 배당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 차트 여기서 좀 길게 보자라면 1차적으로는 15만원까지 열려있지만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18만원까지는 저는 금방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아시아나항공을 보죠. 자, 아시아나항공 보자라면 거의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어떻죠? 저점 대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죠? 자, 그리고 나서 매출 포인트가 들어와 주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 보입니다. 자, 시가총액을 떠나서 매출이 들어와주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는 대량 유상증자를 통해서 악재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 흐름이 들어와 준다라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면, 이렇게 또 상단으로 조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수급 살펴보자면 누가 매수를 많이 들어오나요? 바로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계금 같은 경우가 8월 22일부터 자, 이번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이 현재는 들어와주고 있다. 특히 기관의 자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메이저인 기관의 자금을 통한 수급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자리 전체적으로 보자라면 이런 식의 모멘텀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매수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지금 13만 9천 원 멈춰 있는데, 자, 13만 8,500원 매수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8,500원에 매수가 잡고요. 자, 목표가를 잡아보자라면 15만 9천 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상단 부근이죠. 자, 15만 9천 원, 1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고, 손절가는 자, 11만 8천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 깨진다라면, 자, 나오는 전략이죠. 자, 전저점 붕괴되면 당연히 이 종목은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11만 8천 원 정도 잡아놓고요. 충분히 올라간다라면 1차적으로는 16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위에 올라온다라면 이 상단에서는 50% 정도 분할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최소한 18만 5천 원까지 여유 있게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간이 빠르게 올라가진 않지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응하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수혜주라든가 전부 다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수출 관련해서는 3분기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건설 기계, 해운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자동차 섹션 같은 경우도 지분율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북미 쪽에 점유율을 늘리는 모습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가 될 수가 있고, 자,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 어떻죠? 나쁘지 않은 모습 가져갑니다. 특히 연계금이 매수, 기관의 매수를 조금 보자라면 이런 기관의 매수를 통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처럼 한번 급등해주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점 보자라면 좀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 뭐 직장인 분들이라든가 주식을 매일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만한 대표적인 종목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체적인 수출 흐름까지 알아봤는데, 자,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죠. 추석 명절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